열이 39도를 넘어서면 우리 몸의 단백질이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40도가 넘으면 경련이 일어나고 42도를 넘기면 생명이 위험해지죠. 그런데 우리 몸은 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체온을 올리는 걸까요? 감기 걸렸을 때 느끼는 그 불편한 열은 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열이 나는 진짜 이유부터 올바른 대처법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열이 나는 순간 우리 몸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에 침투하면 백혈구가 가장 먼저 알아차리거든요. 그리고 즉시 사이토카인이라는 신호 물질을 대량으로 분비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일종의 경보 신호입니다. 마치 화재가 발생하면 경보가 울리듯이 말이죠. 이 신호 물질들은 혈류를 타고 뇌의 시상하부로 향합니다. 시상하부는 우리 몸의 온도 조절 센터인데 평소에는 체온을 36.5도 정도로 유지하죠. 그런데 사이토카인이 도착하면 완전히 다른 명령을 내리는데, 체온 기준점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정상 체온은 38도다라고 설정을 변경하면 우리 몸은 새로운 기준에 맞추기 위해 총동 원령을 내립니다. 먼저 혈관을 수축시켜서 피부 표면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고 근육을 떨게 만들어서 열을 생산하죠. 이게 바로 오한이 드는 이유거든요. 손발은 차가워지는데 몸속 중심 온도는 계속 올라갑니다. 마치 난방 온도계를 20도에서 25도로 올린 것처럼 난방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추위를 느끼는데 실제로는 체온이 올라가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열이 나는 건 감염 때문만은 아닙니다. 류머티즘이나 크론병 같은 염증성 질환이 있으면 감염이 없어도 염증 물질이 계속 분비되면서 열이 나거든요. 자가 면역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면서 생기는 염증이 체온을 높이는 거죠. 약물 때문에 열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항생제나 항암제는 부작용으로 발열을 유발하고 마취약도 때로는 체온을 올리거든요. 심지어 갑상선 기능 항진증처럼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도 열이 나는데, 이건 대사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면서 몸이 과열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뇌 손상이나 시상하부에 직접적인 문제가 생기면 체온 조절 자체가 망가지죠.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쳤거나 뇌종양이 생긴 경우, 혹은 뇌졸중이 시상하부 부근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이나 염증과 무관하게 체온이 요동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해열제도 잘 듣지 않거든요. 결국 열은 단순히 병의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복잡한 신호 체계입니다. 면역계와 신경계, 호르몬계가 서로 교신하면서 뭔가 잘못됐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불편한 열은 왜 필요한 걸까요? 사실 열은 우리 몸의 정교한 방어 전략입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골수에 숨어있던 호중구라는 백혈구가 활성화되면서 병원균을 잡아먹기 시작하거든요. 다른 면역세포들도 온도가 높을수록 병원균을 더 잘 인식하고 제거합니다. 특히 T세포라는 면역세포는 림프절로 이동해서 침입한 병원균의 정체를 파악하고 공격 전략을 세우는데, 평소에는 이동 속도가 느립니다. 하지만 체온이 올라가면 T세포의 이동 속도가 극적으로 빨라지죠. 이게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차이인데, 병원균이 증식하는 속도와 면역 반응이 조직되는 속도의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면역계가 먼저 대응 체계를 갖추면 우리가 이기지만 병원균이 먼저 압도하면 위험해지거든요. 여기서 열충격 단백질이라는 게 핵심 역할을 하는데, 원래 열충격 단백질은 우리 몸이 과열될 때 세포를 보호하려고 만드는 건데, 발열 상황에서는 이게 면역 무기로 변합니다. 열충격 단백질이 T세포의 꼬리에 달라붙어서 여러 T세포를 묶어주면 세포들이 뭉쳐서 혈관벽을 잡고 림프절까지 훨씬 빠르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병원균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들만의 열충격 단백질을 만드는데, 우리 몸의 열충격 단백질이 이걸 인식해서 병원균을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 면역세포들이 적을 훨씬 쉽게 찾아내고 공격할 수 있죠. 이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열충격 단백질은 변형된 단백질을 찾는 능력이 탁월한데, 병원균의 표면에 있는 단백질도 우리 몸의 정상 단백질과는 다르게 생겼으니까 쉽게 식별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 감염됐을 때 체온을 올린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회복이 빠르고 생존율도 높습니다. 인간뿐 아니라 파충류, 물고기, 심지어 곤충까지 모두 마찬가지거든요.
체온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냉혈 동물들도 아프면 일부러 따뜻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뱀은 햇볕을 쬐고, 물고기는 수면 가까이 올라오고, 벌은 날개를 떨어서 체온을 올리죠. 이 전략은 무려 6억 년 전부터 진화해온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열이 너무 오르면 문제가 됩니다. 38도까지는 괜찮은데 39도를 넘어서면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두통이 심해지고 온몸이 쑤시며 탈수 증상이 나타나는데, 물을 충분히 마셔도 땀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이 더 많아서 몸이 말라갑니다. 40도를 넘으면 더 위험합니다. 우리 몸의 단백질은 정교하게 접힌 구조를 유지해야 제 기능을 하는데,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 구조가 풀어지기 시작하죠. 마치 계란을 삶으면 투명했던 흰자가 하얗게 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뇌의 단백질도 예외가 아닙니다. 40도가 넘는 고열에서는 경련이 일어날 수 있는데, 특히 어린아이들은 열성 경련을 겪을 위험이 높습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몸이 뻣뻣해지거나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죠. 대부분은 5분 이내에 멈추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무섭습니다. 열성 경련이 발생하면 아이를 옆으로 눕혀서 토한 것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게 하고, 입에 아무것도 넣지 말아야 하는데, 많은 부모들이 당황해서 혀를 잡으려고 손을 넣거나 물을 먹이려다가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만들거든요. 42도를 넘어가면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이 온도에서는 뇌 손상이 시작되고 장기 기능이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혈압이 떨어지며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열은 필요하지만 적절한 선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열이 날 때 가장 중요한 건 수분 보충입니다. 우리 몸은 땀을 통해 체온을 낮추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빠져나가거든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하는데, 한 번에 많이 마시면 배가 불러서 더 마시기 힘들어지니까 30분마다 반 컵씩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온 음료도 괜찮습니다. 땀으로 빠져나간 나트륨과 칼륨을 보충해 주거든요. 다만 너무 달면 오히려 갈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 물과 반반 섞어 마시는 것도 방법이죠. 보리차나 옥수수차 같은 곡물차도 좋은 선택인데, 카페인이 없어서 이뇨 작용 없이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가 충분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소변 색깔을 보는 겁니다. 투명하거나 연한 노란색이면 적절한 거고, 진한 노란색이나 주황색이면 물을 더 마셔야 한다는 신호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나 노인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니까 주변에서 자주 챙겨줘야 합니다. 휴식도 필수입니다. 열이 나는 건 우리 몸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이때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면 에너지가 분산돼서 면역 반응이 약해집니다. 편하게 누워서 몸이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죠.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면역세포를 더 많이 만들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거든요. 평소보다 2배에서 3배 더 자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들이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옷차림도 신경 써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이 나면 땀을 빼려고 두꺼운 옷을 입고 이불을 여러 겹 덮는데, 이건 위험합니다. 체온이 너무 올라가면 오히려 해로우니까 통풍이 잘 되는 가벼운 옷을 입어야 하죠. 오한이 들 때는 담요 하나 정도로 덮고 땀이 나기 시작하면 바로 벗어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이마나 목 뒤, 겨드랑이를 닦아주면 체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 단 얼음물이나 찬물은 피해야 합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몸을 놀라게 만들어서 오히려 오한을 더 심하게 만들거든요. 해열제를 쓸 때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38.5도 이하면 굳이 약을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 정도 열은 면역 반응을 돕고 있으니 억지로 낮출 이유가 없죠. 하지만 38.5도를 넘어서고 두통이나 근육통 때문에 너무 괴롭다면 해열제를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성인은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 계열 약을 먹을 수 있는데, 아세트아미노펜은 뇌의 시상하부에 작용해서 체온 설정점을 낮춰줍니다.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간 질환이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하고, 하루 4g을 넘기면 안 됩니다. 이부프로펜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열을 내리고 통증도 줄여줍니다. 하지만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어서 공복에 먹지 말고, 위장병이 있는 사람은 피하는 게 좋죠.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스피린은 절대 금기인데 라이 증후군이라는 무서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라이 증후군은 간과 뇌에 손상을 주는 희귀 질환인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용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을 체중에 맞춰 정확히 투여해야 하는데 약국에서 파는 시럽 형태가 가장 안전합니다. 용량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제품 설명서를 확인하거나 약사에게 물어봐야 하죠.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내려가는 데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즉시 효과를 보려고 여러 종류를 섞어 먹거나 용량을 늘리면 절대 안 되는데 과다 복용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해열제는 증상을 완화시킬 뿐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3일 이상 열이 지속되면 단순 감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세균 감염이나 다른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0도 이상의 고열이 유지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특히 어린이나 노인은 더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생후 3개월 미만 아기가 38도 이상 열이 나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하는데 이 시기에는 면역 체계가 약해서 감염이 빠르게 퍼질 수 있거든요. 폐혈증 같은 심각한 감염이 몇 시간 만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경련이 일어나거나 의식이 흐릿해지는 경우, 심한 두통과 함께 목이 뻣뻣해지는 경우, 호흡 곤란이나 가슴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뇌수막염이나 폐혈증 같은 심각한 감염을 의미할 수 있으니까요. 발진이 함께 나타나는 것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단순 바이러스 감염일 수도 있지만 성홍열이나 가와사키병 같은 질환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붉은 반점이 눌러도 사라지지 않으면 혈관에 문제가 생긴 걸 수 있으니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복통이나 구토, 설사가 심하게 동반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맹장염 같은 외과적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소변을 8시간 이상 보지 못하거나 소변 색깔이 짙은 갈색이면 신장에 문제가 생긴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국 열은 단순히 아픈 신호가 아니라 우리 몸이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6억 년 전부터 진화해온 정교한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과도한 열이 오래 지속되면 이 방어 반응이 오히려 몸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면서 면역계가 싸울 시간을 주는 게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충분한 수분과 휴식을 취하고 필요할 때 해열제를 적절히 사용하며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의 놀라운 자가 치유 능력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다음에 열이 나면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몸이 수억 년 동안 완성해온 완벽한 방어 메커니즘을 가동하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다만 그 신호를 제대로 읽고 적절히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